제 이름은 다은입니다. 저는 37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 날, 저는 방 뒤쪽에 서서 낯이 낯선 사람들이 어머니의 관 옆을 지나가며 조의를 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60대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친어머니처럼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녀를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그리고 저는 단 한 문장으로 어머니가 왜 저를 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37년 동안 내가 부족하다고 믿으며 살았을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성적을 받든, 어떤 직업을 찾든, 어떤 삶을 만들어가든 왜 결코 충분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의 딸이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아니었다.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대전에서 자랐다. 작은 텃밭이 있는 집이었는데 아버지는 매주 주말마다 그 텃밭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가꾸셨다. 왼쪽 담장에는 토마토를, 오른쪽에는 들깨를 심으셨다. 그리고 텃밭 한가운데에는 내가 태어난 해에 심으신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매년 가을, 감이 주황색으로 물들 때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감 하나를, 가장 둥글고 가장 무거운 감 하나를 골라 집 안으로 가져오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주셨죠. 오직 저만을 위해서요. 매년, 어김없이. 아버지는 왜 그러시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죠. 그건 그저 우리 둘만의 것이었습니다. 감과 저, 그리고 아버지. 제 아버지 최병수는 31년 동안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그 과묵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이 너무나 완벽해서 굳이 주변을 채우지 않아도 방 안의 존재감을 느끼는 분이셨죠. 제 어머니 최정희는 다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이 눈에 띄어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집은 완벽해야 했고, 자녀들은 잘해야 했으며, 삶은 어머니가 정하신 대로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잔인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잔인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옷을 입혀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와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거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여동생을 바라보는 방식과 저를 바라보는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 채원은 저보다 2살 위, 어머니를 꼭 닮았어요. 겉모습 하나하나가 어머니를 닮았죠. 이목구비도 똑같고, 웃음소리도 똑같고, 방에 들어오는 걸음걸이도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채원을 바라보실 때는 마치 관전이 내 소유인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실 때는 마치 지저버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처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는 것처럼요. 저는 37년 동안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이었고, 대학 입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잘 됐구나, 다은아. 열심히 공부하렴. 채원이가 전년도에 간호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어머니는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니는 모든 친척에게 전화해서 같은 날 소식을 전하셨어요. 채원이에게 새 가방을 사주셨어요. 대학 첫날에 쓸 가방이었죠. 제가 서울로 떠날 때는 어머니는 버스에서 먹을 간식을 싸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간식 한 봉지. 저는 그 가방을 들고 버스에 탔어요. 창가에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죠. 엄마는 사람마다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는구나. 그게 다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기가 더 어려운 거야? 20살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는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화요일 아침에 정원에서 토마토 사이에서 이웃이 그를 발견했어요. 8시 15분에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을 때였죠. 대전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3시간 20분 걸렸어요. 병원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장례 준비는 제가 맡았어요. 채원이 부산에 있어서 다음 날까지 돌아올 수 없었고 어머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걸 제가 처리했어요. 어머니는 채원이를 오랫동안 안아주셨어요. 채원이 어깨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은아,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 마치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준 이웃처럼요. 딸도 아니고 3시간 20분을 운전해서 오고 이틀 동안 모든 준비를 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 저는 당연하죠,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밥을 지었어요. 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셨어요. 갑자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천천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엔 고혈압이 생겼고 그 다음엔 무릎이 아팠어요. 그러다 기억력이 햇볕에 말린 종이처럼 가장자리부터 바래기 시작했어요. 채원은 이사를 갔어요. 그때쯤엔 대전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어머니 집에서 20분 거리에 살았다. 나는 서울에 살았다. 3시간 거리였다. 매주 주말마다 차를 몰고 내려갔다. 매주 주말마다. 7년 동안. 토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다. 집 청소를 하고 그녀의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녀가 깜빡 잊고 내지 않은 공과금을 대신 냈다. 채원은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왔다.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때로는 열흘 동안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묻는 사람에게 내가 매주 주말마다 온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친척들이 방문하면 채원 이야기를 하셨다. 채원이 이걸 가져다 줬어. 채원이 저걸 고쳐줬어. 채원이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나는 방에 앉아 듣기만 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마다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는 내가 직접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였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11월의 목요일에 돌아가셨어. 71살이셨지? 감나무가 여전히 한가운데 서 있는 정원이 있는 집에서 잠든 채 세상을 떠나셨어. 채원이가 아침 6시에 전화했어. 대전으로 차를 몰고 갔지? 장례 절차를 내가 맡았어. 또다시. 장례식은 토요일이었어.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 아버지의 옛 제자들, 이웃들, 몇 년 만에 보는 친척들. 나는 뒤쪽에 서 있었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얼굴을 억지로 감춰야 하는 앞쪽이 아닌 곳에 서 있을 곳이 필요했거든. 37살이었고
내가 정확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몰랐어. 슬픔, 맞아. 하지만 슬픔과 다른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무언가. 마치 아주 긴 책을 다 읽고 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는 것 같았다. 그때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이름은? 그녀는 2주 후에 편지를 보냈다.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순희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17살부터 31살까지 14년간의 우정은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1987년에 끝났다. 내가 태어난 해였다. 편지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이 편지를 보낼지 말지 고민해 온 사람의 필체로. 어머니, 최정희는 채원이를 낳은 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합병증, 수술, 닫힌 문. 어머니와 아버지는 둘째 아이를 원했습니다. 1987년 순희 씨가 31살이었고 미혼이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머니는 비밀리에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순희 씨가 아이를 낳고 부모님은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했습니다. 법적 입양도 공식적인 서류 절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14년 동안 서로를 믿어온 두 여자가 앞으로 37년 동안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린 것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동의했습니다. 1987년 2월,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께 저를 안겨드리고 순희 씨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셨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 행사에도 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서류상으로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내면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녀가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들 사이에서 혈액도, 반대되는 눈빛도, 체원도,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서울의 부엌 식탁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 남편 상우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마침내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말했다. 그녀를 찾아야 해. 그는 말했다. 알아. 무슨 일이야? 김순희는 수원에 살았다. 작은 아파트. 3층. 창턱에는 허브 화분이 놓여 있었다. 바질, 민트, 그리고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토요일 아침. 그녀의 편지를 받은 지 3주 후.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가 말했다. 너는 내가 내 나이였을 때와 정말 많이 닮았구나. 나는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몰랐다. 그 순간 무슨 감정을 느낄지 몰랐다. 분노일지도 몰랐다. 슬픔일지도 몰랐다.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었다. 마치 내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내 일부 갑자기 이름을 얻은 것 같았다. 나는 말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우리는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와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14년간의 우정에 대해, 1987년에 대해, 그 결정에 대해,
그녀가 나를 넘겨준 날에 대해 그녀는 말했다. 나는 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 매년 내 생일마다. 너를 생각했어? 내가 행복한지 몰랐어. 그녀가 너에게 말했는지도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바랐을 뿐이야. 나는 말했다. 알고 있었어. 그녀가 힘들어했다는 걸? 나에게 채원에게와 똑같이 대하는 게 힘들었다는 걸?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그녀는 노력했던 것 같아.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몸에 있고 마음에는 없잖아. 그리고 몸은 항상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아? 나는 창턱에 놓인 허브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감나무를 생각했다. 내 아버지 거기. 조용한 남자. 모든 것을 갖춘. 매년 가을. 가장 아름다운 가을. 가장 둥글고 가장 무거운 가을. 내 앞 탁자 위에. 나 혼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때 나는 이해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년. 말없이. 그는 내게 말하고 있었다. 널 보고 있어? 넌 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거야? 순이를 만난 게 모든 걸 해결해줬다고는 말하지 않을 거야.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았어. 37년 동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았어. 수원의 부엌 식탁에서 4시간 만에 사라지지는 않았지? 하지만 무언가 변했어. 내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어서 존재조차 몰랐던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어.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 간극은 결코 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 성적 때문이 아니었어. 내 선택 때문이 아니었어. 내 성격 때문이 아니었어. 내 인생 때문이 아니었어. 어머니에게는 상처가 있었다. 37해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셨고 결코 치유할 방법을 찾지 못하셨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떠나셨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랬을 것처럼 어머니께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주시지 못한 것들에 대해, 내가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찾아 헤맸던 것들에 대해, 어머니가 되려 애썼지만 온전히 될 수는 없었던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감사할 수도 있었다. 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의 감나무에 매년 가을 가장 맛있는 감 하나가 내 앞 식탁 위에 나 혼자 이제 한 달에 한 번 순이를 찾아간다. 첫째 주 토요일에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다 준다. 순이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한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1987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그저 삶에 대한 이야기. 순이의 한 주와 나의 한 주에 대한 이야기. 평범한 일상. 지난달 그녀가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30살 때의 그녀 모습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알겠지, 내 얼굴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자주 가볍게 느껴졌다. 아무런 무게도 없었다. 그저 웃음일 뿐이었다.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사랑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 집에서 자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어쩐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의 바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수년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라내려고 애썼던 분들께, 자신을 바꾸려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더 조용해지거나 더 시끄러워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려고. 어떤 방향으로든 그 간극을 좁히려고. 이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당신이 아니었어요. 절대 당신이 아니었어요. 어떤 공백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요. 우리가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한쪽에서 부족했던 사랑은 어쨌든 그 사랑을 주던 사람을 찾아보세요. 조용히. 아무 설명 없이. 매년 가을. 가장 아름다운 가을. 당신 앞 식탁 위에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거기 있어요. 항상 거기 있었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매일.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수년간 답을 찾아 헤맨 사람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답을 찾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은의 이야기 중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감을 찾아보세요.